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세종시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가 제어하는 레벨 3 수준이지만 2021년에는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여러 은행 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줄고 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10월 31일은 서양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헬로윈데이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헬로윈 시즌이 되면 아주 특별한 사진들을 공개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과학 분석에서 알아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부모의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바람직한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꿈의 자동차로 불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 세계 기업들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을 선언한 우리나라도 관련 기술 개발에 한창인데요. 이번에는 시민의 발인 버스가 실제 도로 위에서 자율주행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인승 버스가 서서히 출발합니다. 운전자가 탔지만 버스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실제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시범 주행에 성공한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차량 곳곳에 설치된 센서와 GPS가 주변 상황을 인식해 교통정보를 내부 시스템에 전달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전달된 각종 데이터를 인식해 차량을 작동하고 제어합니다. 정부와 현대차, 통신사 등이 370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제어하는 레벨 3 단계입니다. 미래차 시장에서 또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이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랄까 이런 부분도 올라갈 수 있고 또한 이런 기술력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나 이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의 편리함과 안전함도 더욱더 향상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시연을 마친 자율주행 버스는 다음 달부터 시험과 테스트를 이어가는 실증 운행에 들어갑니다. 이어 오는 2021년에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오는 2023년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기술과 사이버 보안 능력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5G 기술을 이용해서 농부가 집에서 논과 밭에 나가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곧 상용화가 될 전망입니다. 에듀유플러스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벚꽃동 농지 6,611제곱미터에서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트랙터 원격 제어와 무인 경작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시연자는 농지에 배치된 원격 제어 조정관에 탑승해 시연용 핸들과 브레이크로 멀리 떨어진 트랙터를 조종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트랙터 앞부분에 설치된 카메라 촬영 영상이 5G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정관 앞 TV에 전송되고 농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트랙터를 움직이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인 경작 트랙터에는 5G 기반의 초정밀 추기 시스템이 적용돼 트랙터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지도상에 설정한 경로로 정확히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불화수소의 지난 9월 한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이 일본 재무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세정 과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9월 한국 수출액은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4% 줄었습니다. 불화수소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하나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법으로 불화수소 외에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교도통신은 8월의 경우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이 아예 없었는데 9월에는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가 진행돼
소량이나마 수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적용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우려했던 우리 경제 피해는 제한적인 반면 불매 운동으로 인한 일본의 관련 업종은 큰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는 국내 기업이 확보한 재고와 공급처 다변화로 아직 큰 영향이 없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일본 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소재의 재료 물질이라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의류와 맥주, 자동차 업종에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매출이 급감하고 일부 업체는 한국 내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일본 기업이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규제 조치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국산화 등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현재 연구실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공계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원 입학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취업과 유학 또는 다른 연구실을 알아보겠다고 답한 학생이 6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0%는 연구의 업무량이 많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절반 가까이가 연구실 행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2%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연구실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9%는 공식적인 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학생들이 오랜 시간 연구실에 머물면서도 충분히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로 다른 은행 계좌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여러 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어떤 방식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최하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동안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려면 계좌가 있는 은행마다 일일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 사이 금융 결제망의 벽을 허문 이른바 오픈뱅킹 서비스 시범 운영이 시작된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앱에서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계좌 잔액을 조회하고 입출금 거래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번 시범 시행에는 농협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10곳이 먼저 참여합니다. 전면 시행되는 오는 12월 18일부터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과 토스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업도 뛰어들 예정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앱 하나로 거의 모든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금융사마다 고객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은행, 기업 사이 경쟁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 소비자들에게 보다 높은 예금 금리와 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핀테크들과 보라 결합되면서 기술적인 특성과 결합된 금융 상품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다만 해킹이나 정보 유출 우려가 나오는 만큼 금융 당국도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책도 마련했습니다. 이용 적합성을 검증받은 기관에 한해서 이런 오픈뱅킹 시스템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승인을 받은 기관 중에서도 보안 점검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또 모바일 뱅킹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은행 점포를 방문해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면 거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일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31일부터 네이버 모바일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급상승 검색어 차트를 열면 같은 연령대의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가 먼저 표출되는 방식으로 검색어 서비스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최근 네이버 검색어 순위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키워드 대다수가 기업 상품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기검사 중 열출력이 급격히 증가해 수동 정지한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한 정기검사가 재개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 정기검사에서 남은 9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정기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모두 86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마친 한빛 1호기는 지난 5월 9일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을 받고 남은 9개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준비하던 중 열 출력이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해 수동으로 가동을 정지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차기 사무총장에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아르헨티나 대사가 선출됐습니다. 35개 나라로 구성된 IAEA 이사회는 현지 시각으로 29일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한 결과 그로시 대사가 24표를 얻어 루마니아 출신의 코르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대사는 17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AEA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4년 임기의 사무총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7월 아마노 유키야 전 사무총장이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IAEA 사무총장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10월 31일은 서양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헬로윈데이죠. 네. 우리나라도 헬로윈데이를 앞두고서 사람들이 축제를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주말 내내 헬로윈 복장을 하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도 네. 많았고요. 아직까지도 SNS상에서 그런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혹시 과학계도 헬로윈 파티를 즐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계도 매년 헬로윈 데이를 맞아가지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요, 매년 헬로윈 시즌이 되면은 연례 행사처럼 아주 특별한 사진들을 공개합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무시무시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건 뭐죠? 뭔가 외계인 뭐 같은데요? 눈이 딱 반짝이는 유령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요, 위협적인 얼굴이라는 사진입니다. 예. 지난 6월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지구에서 7억 400만 광년 떨어진 구상성단을 촬영한 건데요. 네. 사실 이 사진의 정체는 이 두 개의 은하가 서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두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요, 각각 은하의 핵이고요. 또 얼굴의 윤곽과 코와 입 모양은요, 은하의 그 고리끼리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나사는 이렇게 비슷한 크기의 은하끼리 나란히 충돌하는 게 드문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마치 외계인 이모티콘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는데 혹시 또 다른 사진들도 준비하셨나요? 네, 나사가 역대 공개한 헬로윈 사진 중에서요, 이 눈길을 끌었던 것들 몇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 헬로윈 때 공개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오, 네. 뭔가 유령의 소복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맞아요. 하고요. 약간 산사태 같기도 하고요. 예. 눈사태. 뭐 소금 네. 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이제 드네요. 유령 모습이랑은 좀 닮았는데요. 예. 우리에게 친숙한 별자리인 이 W자 모양의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이 성운을 찍은 겁니다. 네. 지구에서 약 550광년 떨어진 곳인데요. 이 성운 한가운데 있는 이 별의 질량이요, 우리 태양보다도 19배나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주변의 우주 먼지와 가스에 반사가 되면서 이렇게 유령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또 다음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네. 보시고 뭔지 맞춰보시겠어요? 오, 이거는 좀 알 것 같아요. 헬로윈이니까 아무래도 제고랜턴 생각나는데 그 예, 호박, 예. 눈, 코, 입 새겨진 호박 말이죠. 네, 와,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네, 나사가 지난 2014년에 공개한 건데 우주의 제콜 랜턴입니다. 네. 이 사진의 정체는 사실 태양입니다. 태양의 빛과 에너지가 방출되는 부분이 눈, 코, 입 이렇게 여기서 부분에서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연히 찍힌 건데요. 예.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보면 뭐 같으신가요? 가운데에 그 약간 뇌같이 생겼는데 호두나 그러네요. 뇌같이 생겼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데요. 2013년에 공개된 오. 드러난 두개골이라는 제목의 아. 사진입니다. 네. 지구에서 5,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아주 뜨겁고 거대한 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내부의 붉은 부분은요, 아주 뜨거운 기체고 또 외부에 있는 초록색 부분은요, 수소로 이루어진 조금 덜 뜨거운 곳인데요. 예. 마치 뇌 모양처럼 나타나서 드러난 두개골이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은 겁니다. 예. 네, 다음 사진도 좀 보시죠. 뭐같이 보이시나요?
이거는 약간 노파가 별을 멀리 있는 별을 바라보는 것 옆모습 같아요. 같아요. 네, 얼굴 그런 옆모습. 옆모습이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녀머리 성운의 사진입니다. 예. 이 마녀머리 성운은요, 지구에서 1000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마녀가 별빛을 바라보는 것 같이 나왔죠. 네. 오른쪽에 있는 이 반짝이는 별빛은요, 오리온 자리의 초거성 리겔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요.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이거는 뭐 같으신가요? 뭔가 박쥐 그러게요. 같은 느낌이 들기도 예. 하고요. 저도 딱 박쥐가 네. 생각났고 약간 괴물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지구에서 1400광년 떨어진 오. 베일 성운이라고 합니다. 뭔가 네. 기괴하게 생겼네요. 네, 이 거대한 별이 죽기 직전에 폭발하는 초신성이라고 하죠. 이 초신성의 아. 모습인데요. 네. 수소기체는 붉은색, 또 산소기체는 푸른색을 띠면서 이런 유령과 비슷한 이 괴물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진에 색 보정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찍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요, 나사의 할로윈 단골 소재인 고양이 눈 성운입니다. 네. 이건 지금 보시는 거는 1999년에 공개된 사진입니다. 네. 네, 좀 어떠신가요? 고양이 눈 닮았나요? 약간 좀 석류나 뭐 그 무화과 열었을 네. 때 그런 동백꽃 모양 같기도 같던데. 하고요. 네. 네, 이거는 3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죽어가면서 기체를 방출하는 별의 모습입니다. 고양이 성운은요, 성운 중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밝은 성운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 고양이 눈 성운을요, 다시 나사가 공개를 했습니다. 예. 네. 확실히 사진의 해상도가 좀 더 좋아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옛날 사진보다는 조금 고양이 눈 같은 모습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뭐 죽어가는 별의 모습인 만큼 50억 년 뒤에 우리 태양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게 나사의 오. 설명입니다. 네. 네. 이 장면을 딱 포착했다는 게 더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좀 과학계가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같은 축제를 같이 즐긴다는 미국의 문화가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엔 또 어떤 사진이 또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슬슬 이제 공기가 좀 걱정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겨울이나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각종 대기 오염에 대비해서 정부가 대비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국내 연구진이 이 17년 동안의 국내 이 7대 도시의 대기를 분석한 결과 대기 오염 양상이 도시별로 되게 판이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질 관련 정책이 이 방향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이에 네.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공기가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 살다 보니까 가을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 앱 아침마다 꼭 확인하고 나오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나요? 네, 먼저 도시별 이 이산화황 농도가 좀 주목할 만했습니다. 네. 울산이 이산화황 농도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보라색 부분이 이 울산의 이산화황 농도입니다. 예. 이 중간에 혼자서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이 울산인데요. 어. 그 외 다른 도시는 각자 색깔로 나타났습니다. 네. 4월에서 9월을 보시면은 울산의 이산화황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는 게 먼저 보이고요. 예. 또 여름에 이산화황 농도가 감소하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울산은 여름에 이 이산화황 농도가 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이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석유나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이 이산화황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최근에 고려대 연구팀에 따르면은 이산화황 농도가 높으면은 미세먼지에 따른 사망률이 유독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이 오를 때마다 사망률이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세가 울산이 4.5%로 가장 심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서는 이산화황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이 연구 결과를 수치랑 그래프로 보니까 더 심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공업도시잖아요, 울산이. 그 지역에 특화된 해결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이 호흡기나 심장 또는 폐질환 환자에게 치명적인 오존이요. 네. 이 오존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 부산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오존 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이 서울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사실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오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이 질소산화물을 감축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 이 대책의 효과가 서울과 부산 이렇게 도시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팀의 목소리 이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질소 산화물 농도를 감축하는 걸 가지고 이제 오존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두 도시가
그 지소 산화물의 감축에 따른 오존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대도시라고 할지라도 그 화학적인 특징이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도시별 차이가 뚜렷한 만큼 대기오염의 원인을 찾을 때 하나로 묶어서 바라보면은 올바른 대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오존은 호흡기나 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와는 다르게 마스크를 거를 수가 없어서 외출을 자제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를 보면요. 특히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오존 농도가 전국의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요. 2017년에는 270여 회에서 지난해는 480여 회, 그리고 올해는 벌써 500건으로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런 증가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팀의 지적입니다. 네, 정말 지역별로 맞춤형 대기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오존주의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 오존 증가의 원인이 좀 뭔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핵심 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 정부가 코오롱 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행정 절차에 따라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약산업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코오롱 생명과학의 연구개발비로 지원한 정부 지원금 82억 1천만 원 가운데 우선 환수할 예정인 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억 1천만 원도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 행위로 확인되면 전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헬로윈 축제용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의상 2종류에서 납 등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로윈 관련 의류와 장신구 52개를 조사한 결과 유해 물질이 검출된 2가지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신화트루니에서 만든 히트인 헬로윈 긴팔 상하 세트에는 유해 증금속인 납이 1kg에 149mg 든 것으로 나타나 안전기준치를 1.7배 초과했습니다. 또 주식회사 US 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 드레스에서도 안전기준치의 1.7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습니다. 산업부는 전국의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 이 제품을 위해 상품으로 등록하고 소비자에게는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부터 65살 이상 가입자들에게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옮기거나 추가 치료를 할 경우에 비용이 크게 늘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5살이 된 이모 씨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첫 해를 맞아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석 달째,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배가 넘는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거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37만 원씩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설명을 요구하니까 74만 원 플러스 100에서 150이 더 추가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 치료를 안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불만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 신고는 모두 156건. 지난해엔 재작년보다 65%,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5% 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진료 초기 단계에서 접수된 불만 대부분은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을 바꿀 때 일어났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을 바꾸려면 앞서 건강보험에서 보장했던 진료비 70%를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치아 상태에 따라 골 이식 등 부가 수술을 받을 경우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훌쩍 뛸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환자 치아 상태라든지 그 치료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추가 진료비라든지 나중에 이제 관리를 잘 못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거를 제대로 그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자원은 병원을 찾을 때 자신의 치아 상태와 진료 계획을 꼼꼼히 따져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일단 진료를 시작하면 의료기관을 바꾸는 데 절차가 복잡한 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병원을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 심장질환 위험 정도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은 생애 전환기 검진을 받은 66살 노인 108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검진자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일어선 뒤 3m를 걷고 돌아와 앉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이를 주요 심장질환 발생 위험과 함께 살펴봤더니 소요 시간이 10초대인 경우에는 10초 이하인 정상군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9%, 심부전 발생 가능성이 8% 높았으며 사망 위험도 17% 높았습니다. 20초 이상 걸린 사람은 정상군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40%, 심부전 위험이 59% 높았으며 사망 위험은 93%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근육이 사라진 자리를 지방이 대신하면서 혈관에 악영향을 주는 염증 물질들이 함께 늘어나 심장에도 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1년간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가동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수집된 1억 700만 건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57%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면 마취제 성분인 프로포폴은 773만 명이 처방을 받아 가장 많았는데 국민 7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전체 프로포폴 처방 환자 3명 중 1명꼴인 257만 명은 수면 내시경 등 건강검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178만 명, 5가지 식욕 억제제 성분은 129만 명이 처방받았습니다. 재미난 실험을 통해 일상 속 과학을 탐구해보는 오늘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뇌는 우리 신체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죠. 그런데 신체 부위마다 감각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어떤 원리로 차이가 난 것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동안 인터넷에 뇌구조 테스트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만을 이용해서 진짜 뇌구조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의 뇌는 신체 부위별로 받아들이는 감각의 정도가 다른데 대뇌와 신체 각 부위 간의 연관성을 생물학적 지도로 만든 걸 호문쿨루스라고 부릅니다. 뇌가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민감하면 크게, 둔감하면 작게 표시한 건데요. 그림처럼 정말 손과 얼굴이 가장 예민할까요? 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통각, 압각, 촉각 중에서 통각을 먼저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과연 자극을 가했을 때 느껴지는 자극점은 몇 개일까요? 2개. 네, 아픔을 느끼는 통점은 얼굴, 손가락, 각막, 고막 같은 부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찔리거나 뜨거운 것을 만졌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이런 회피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세포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번엔 압각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의 진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손에 진동! 머리에 핸드폰이 놓여진 것 같은데 진동은 안 킨 것 같은데요? 핸드폰은 올려놨지만 진동은 못 느끼는데요. 두 부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마 쪽하고 우리 뒤에 후두부 쪽에는 이렇게 근육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이쪽은 근육이 분포하지 않고 이렇게 근막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신경들이 끝부분들이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감각이 가장 적게 느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촉각을 이용해서 글씨를 맞춰보겠습니다. 와,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진짜.
손가락을 이용해 쉽게 맞췄는데요. 피부 발해 아래에 있는 이러한 그 마이너스 소체나 메리켈 소체 등에서 이 촉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촉각 세포가 분포하는 부분은 손가락 끝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근육량이 적거나 피부가 적은 팔꿈치나 정수리 같은 부위는 이러한 소체들이 적기 때문에 느낌을 어떠한 진동이라든지 이러한 그 만졌을 때의 느낌을 덜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신체라도 느낄 수 있는 자극의 정도는 각기 다른데요.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내 몸의 감각지도 지금까지 오늘의 과학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부모라면 한 번쯤을 생각해 봤을 주제일 텐데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바람직한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미혼이라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의 아이를 가졌을 때 그리고 아이를 키웠을 때 정말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자녀 또한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이 심리학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좀 한자 고사성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서 금지옥엽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금으로 된 나뭇가지에 옥으로 만든 잎사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아, 많이 쓰는 표현이죠. 눈에 넣으면 많이 아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그리고 또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을 만큼 사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부모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것이 대물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혈연으로 연결된 그런 관계. 대단히 이제 중요한 관계인데 특히 한국의 이제 부모님들은 심리적으로 볼 때 자녀를 자기 하나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성공을 하면 그 성공이 마치 나의 성공 같고 실패하면 그만큼 슬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좋은 관계이긴 한데 원래 이게 이제 좋은 만큼 서로 소중한 만큼 서로가 갈등이 생기면 상처도 많이 입는 것이 이 부모 자녀 관계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증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심하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서로 간에 존경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부모는 또 자녀의 거울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가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부모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이제 어떤 양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의 성격도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부모의 양육에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를 고르면 하나는 애정, 하나는 통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나 많은 애정을 주느냐, 또 얼마나 통제를 많이 가하느냐 이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잘 조합을 만들어 보면 보통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애정이 높고 낮음, 그다음에 통제 높고 낮음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 어떤 그런 이 애증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실제로 미국의 아동발달 전문가이자 임상심리학자인 다이아나 바움린드라고 하는 사람이 애정과 통제를 조합해갖고 네 가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의 네 가지 방법이요? 어떻게 나뉘게 되나요? 이게 좀 비슷한 것들이 있긴 한데 첫 번째는 권위 있는 부모예요. 권위가 있는 부모요. 권위 있는 부모. 이건 좋은 겁니다. 실제로 애정도 되게 높고 그다음에 통제도 실제로 수준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들은 자녀 행동을 잘 관찰했다가 자녀 행동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 기준을 잘 대화 설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지만 부모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녀의 독립심 같은 것들이 잘 발달되는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 양육 태도고요. 두 번째는 그 권위 비슷하긴 한데 권위주의적인 양육 태도도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이요? 네, 권위 있는에 다른 권위주의적. 이때는 사실은 애정은 별로 없고 통제만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한테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고 잘못하면 바로 처벌을 하죠. 그래서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지만 왜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잘 설명하지 않는 그런 부모고요. 세 번째는 반대로 완전히 허용적인 부모 양육 태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애정은 되게 많은데 통제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수용적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부모가 자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생기고 점점 어떤 방임되니까 나중에는 일탈 행동을 할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거부적 또는 무관심형 양육 그 방식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애정도 별로 없고 통제도 전혀 하지 않고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규범이라든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가 자녀한테 가르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그 세부 양식으로, 하나는 거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녀가 요청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거절하는 스타일로 반응하고, 그다음 무관심한 양육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요구를 하든 말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해보면 가장 이제 좋다고 알려진 바람직한 그런 부모 양태도 일단 그러니까 권위 있는 양태도죠. 네. 이런 경우는 아이가 스스로 독립심 같은 게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자기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 유능감도 생긴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이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지 중에서 애정과 통제가 적절하게 높은 권위 있는 통제가 중요한 양육 태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는 그런 태도에도 여러 가지 기준과 함께 방식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나뉠까요? 사실 뭐 그 스카이캐슬이라든지 또는 헬리콥터 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부모가 자기 자녀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관찰이 되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한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아이가 위축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조종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주었던 애정이나 사랑을 철회하는 겁니다. 네. 그동안 따뜻하게 이렇게 보여주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아이가 갑자기 차가워진 부모를 보면서 혼란스럽고 되게 불안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심지어 통제를 많이 가하게 되면 자녀가 되게 당연히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질 가능성이 많고 다른 일탈 행동도 보일 가능성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정서적으로 단절이 되니까 서로 교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보통 이제 부모는 자녀보다 좀 더 성숙한 존재로 인식이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고 본인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부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자기가 뭔가 잘못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그 인식한 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도 중요하고 거기에다 구체적인 행동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거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좀 통제하는 부모님들은 주로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뭐 옷을 왜 거기서 벗어났냐, 치워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때 내가 그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걸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나름대로 좀 한계를 설정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 했던 잔소리는 2번 반복하지 않는다. 딴 걸 얘기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계를 설정해 두게 되면 적어도 이제 자녀가 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했던 잔소리 또 안 하기 이게 참 어려운 일일 것 같긴 한데 반복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잖아요. 실천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부모와 자녀가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리 부모 자녀지만 서로 행동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 이걸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체가 다르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좋은 의도를 가져도 그 사람 나름의 자율성이 있다는 걸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자식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와 사이에 사실 세대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자식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일종의 뭐 고전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에 반박하기보다는 서로 좀 듣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자녀가 뭔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가 부모가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실수를 했을 때 지적을 하면 상처가 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오히려 감싸주고 만약에 이제 특별하게 뭔가 잘한 일이 있을 때 이때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네가 방을 잘 정리했으니까 너무 좋다라든지 이렇게 좋은 행동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 실수했을 때는 좀 감싸주는 그런 태도가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로 정말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라면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 말을 자주 하는 것 자체가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엄숙하게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살아가는 관계가 이제 가족 관계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정말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그만큼 소중한 거겠죠. 네, 오늘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늘 이제 집에 가서 가족과 그리고 또 자식,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한마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어렵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해 봐야겠어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즉 모성애에도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애정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인데요. 네, 옥시토신은 출산과 모유 수유 때 특히 많이 분비돼서 아이가 세상 밖으로 안전하게 나오도록 돕고 또 모성애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네, 옥시토신은 애착을 높이고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하는데요. 스킨십을 통해서 분비된다고 하니까 매일 아침 사랑하는 가족에게 애정 어린 퐁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